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승선한 장관들이 하나둘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이르면서 본격적으로 각 부처도 대선 공약 이행에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기레기 추적자 기추자님과 함께 정치 현안 요모조모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는데 우리 박성태 선배가 과거에 예. 음반을 취입한 적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 인사가 저한테 예. 갑자기 이걸 알려주면서 박성태 선배가 노래를 너무 잘한다, 들어봐라 해가 들어봤더니 그 공명이 사람의 빛.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고 그 노래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람이 빛이었어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대목이 나와가지고 아니 야, 그거 진짜 어떻게 진짜 하셨대? 이거 엄청난 노래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예. 제 대학교 친구가 작가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친구가 그러니까 뭐 책도 좀 내고 그런 친구인데 취미로 곡을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 대학 때 아니요 최근에 최근에 네, 음악에 대해서 사실은 무지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책 쓰다 질렸는지 곡을 내보고 싶다. 네. 본인이 한번 냈어요. 안 되었으니까 내가 쓸 테니 네가 불러라. 근데 우리가 또 야멸차게 거절하기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아마 탄핵 국면에서 그 친구가 이제 응원봉 집회 같은 걸 보면서 가사를 쓰고 곡을 썼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악기도 이제 피아노 하나로 그러니까요. 예, 네.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가 그렇게 하자는데 그래 그러고 가서 했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당연히 그 친구가 제목도 다 영어로 해놓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죠? 아니 근데 그 피처링이 그러니까 그 곡 쓴 친구분이 피처링인 거예요? 그렇죠. 설마? 그 친구가 코러스를 넣고 싶어서. 아니 곡을 쓴 근데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대학 때 이제 취입을 했냐 이렇게 여쭤봤던 게 그 사람의 빛이라는 곡명과 가사 내용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특정 운동권 정파의 노선과 굉장히 밀접한 표현이다 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친구도 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나오네요. 있나요? 네. 나와요.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예, 찾으니까. 예, 예. 네. 나와요? 네. 아 근데 저 그 노래 들어보시면은 네. 거의 이제 어떻게 제가 장르 구별을 한다면은 록발라드라고 해야 되나? 그 막판 뒤로 가면은 거의 네. 김경호급의 그 하이톤의 그런 굉장히 절절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게. 부끄러워, 기자님이 네. 이렇게 보니까 딱 갇혀 있고 넥타이로 목재고 있지만 사실 가슴 속에 뜨거운 게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나오지 원래 오늘 방송 말렸어요. 야, 이거 빨리 혹시나 닫을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 제작진들 그 링크에 들어가가지고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네. 찾았는데 그게 영어로 원래 그 친구가 또 공명을 그렇습니까? 멋있게 쳐가지고 구글에 제가 영어로 설정돼 있어서 검색이 바로 그게 나와요. 뭐냐면은 영어로는 더 라이트 오브 휴먼 비잉인가요? 그렇게 돼 있던데. 예. 모르겠어요.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저도 잘. 아무튼간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추아님도 한 네. 노래 하시잖아요. 아, 저 노래 너무 즐겨하죠. 중학교 네. 시절에 저희 아빠가 학원을 안 보내주셨습니다. 학원 가지 말아라. 어.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 그래서 혼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앞에 노래방에 네. 6,000원 내면은 4시간 이상 놀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야, 6,000원에 6,000원에 4시간. 네네네. 와. 그래서 늘 노래방 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아 시절. 진짜요?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M장 기획에서 했던 그 가요제 나가셔가지고 네네. 아, 정말로 그 댄스와 함께 아. 엄청난 아, 예, 노래 실력을 맞습니다. 뽐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 초반에 왜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조금 흉내를 내서 춤사위를 뽐냈습니다. 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의상도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의상도 그때 당시 보면은 김건희 여사랑 묘하게 좀 따라한 흉내가 아, 예,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유쾌하게 노래 얘기로 좀 시작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가 벌써 이제 2달 가까이 돼가는 국면인데 그 이제 장관들은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바뀌는 거고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근데 이제 산하기관장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변화가 좀 더디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국방일보라는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최일이라는 국방 홍보원장이 계신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을 당연히 우리 국방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뺐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정파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라고 해도 국방일보, 국방홍보원장이 이제 주관을 해서 하는 주제를 해서 하는 곳인데 그러면 너무 이제 국가의
뭐 중요한 일. 네. 군인들이 이거 다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그럼요. 군대 가면 다 봅니다. 아침에 이 매체. 내무반으로 네. 보고 이제 행정반에도 가고 다 보는 건데 국가에 특히 트럼프 뭐 주한미군을 줄인다 뺀다 말도 많잖아요. 그럼 관계가 어떤가? 이것도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뺀다. 이건 정파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지난 정부 인사라고 해도 뭐 거기에 일단 그거는 빼놓고 생각하자 이런 주의자인데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잘했거나 또는 동정 또는 뭐 이런 것들은 난 그 사람 싫어 뺀다 네. 이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건 인사조치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지냈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보훈 인사였는지 2023년 5월부터 3년 임기에 그 홍보원장직을 수행 중인데 그 계엄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는 윤석열의 그 옹호하는 담화문 네. 이런 건 또 실어줬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네.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12월 14일이 윤석열 2차 탄핵 표결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도 국방일보엔 이런 거 실었습니다. 지시 따른 군 관계자들은 잘못이 없다. 야, 이런 바로 거를 주춤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파성이 있다는 말씀 그거 너무 동의하는데 그 정파성이 아예 시시비리를 가리는 논리적인 그 기준을 만드는 것까지 다 네. 흐트러버린 것 같은 이제 이분은 근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임기가 끝날 지금 때까지는.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기행이라는 건 너무나 아까 우리 박성재 선수 설명한 대로 너무 정파적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징계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리고 뭐 계엄에 이분이 이제 쓰라고 하거나 만약에 필진들에게 영향을 줘서 계엄을 비상계엄을 사실은 2시간여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들을 강요했다. 그러면 내란의 부하수행 정도는 충분히 수사 대상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더 열받은 부분은 그 국방홍보원 간부들한테 일간지를 다 구독하지 않겠습니까? 국방홍보원 내에서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 끊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단전 네, 단수인데요. 제 생업과 굉장히 직결된 얘기를 그렇죠. 또 하나의 단전 단수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의 단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다 같이 끊든지 왜 경향신문 끊으라고 합니까? 아시잖아요. 네. 경향이랑 한겨레가 비판적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셨다는 얘기니까 이거 훈장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MBC 피바람까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또 훈장 가슴속에 딱 달고 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면에 저는 사실은 김영윤 노동부 장관 임명 때부터 굉장히 감동적인 인사였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 역대 노동부 장관 중에 처음으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모란공원을 갔거든요. 좀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태일 열사의 묘역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노동부 장관이 임명이 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무슨 노동부 장관이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노동부 제가 역대 노동부 장관들을 쭉 한번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일 많이 된 사람이 어디냐면 노동부 관료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노동부가 사실은 네. 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도 않았고 그러면 행정고시 보고 들어가서 5급 사무관부터 출발해서 쭉쭉쭉 차관하고 또는 1급 실장했던 분들이 이제 정권에 잘 봐서 노동부 장관 한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학계 출신 교수들. 학계 출신. 이건 뭐냐면 노동을 관리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큰 문제 없이 네.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본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 산업부나 중기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산업, 미래 산업이든 현재 산업 고용을 어떻게 늘고 아니면 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선장하게끔 또 미래 잠재력 있는 산업을 보고 투자를 거기에 진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초점이 되고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이 잘 되게 하겠죠. 그러면 그 상대편에는 노동부가 있어야죠. 노동분들은 노동자들의 인권, 복지,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목소리를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무에서 산업부는 산업부 입장을 얘기하고 환경부는 환경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또 노동부는 노동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역대 사실 어느 정권도 사실은 민주정부에 한 번 있었습니다. 노동연구원 출신이 간 적이 있었고 다 관료나 교수님들이 와서 노동자들을 그냥 관리의 대상으로 본 거죠. 근데 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된 뒤에 처음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근데 이분이 민주노총 위원장일 때도 쭉 보면 그렇다고 막 무조건 산업이고 뭐고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우리 그런 강성파는 또 아니더라고요. 항상 합리적으로 대안을 고민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된 인사다 봤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노동의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었던 전태일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정말 제대로 저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에 재학 중에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그 뭐라고 해요? 대성리 같은 데 MT를 갔다가 예. 돌아오는 길에 이제 모란공원 들려가지고 우리 민족 열사들이 이렇게 영령 앞에서 이렇게 헌화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김영훈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태일 열사 묘역 앞에서 국가꽃도 헌화하고 2번 절도 하고 그다음 잘 하겠다 이렇게 맹세도 했습니다. 그 모습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진짜 너무 그때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 운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연락을 받았다는 것부터 굉장히 특이하잖아.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노동 안 하고 사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되나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이는 이게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시작부터가 굉장히 기대되는 인사였는데요. 저는 딱 말을 할 때 그 단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 우리나라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있고 모든 사회가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에 저는 기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 시간에 집에 가지 못하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거고요.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산재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내 새끼는 안전한 곳, 따뜻한 곳, 시원한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으니까 애들을 더 교육으로 몰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이란 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우리가 여기서 풀지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온 이렇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파라다이스가 될 거라고 믿진 않았지만 그러나 첫 실마리가 노동부 장관의 어떤 인사를 앉히느냐 저는 그게 진짜 핵심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김영훈 장관이 딱 오게 됐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네.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국무회의를 하는데 첫 일성에 손영공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전태일이 살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혼자 울었어요. 아 맞아. 기뻐. 네, 너무 행복하고 하나 더 추가하면 네. 파업을 해보고 구속당해보고 복직도 해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는 정말 저는 진짜 너무 기대가 너무 크고, 물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방향을 노동자 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다, 설렌다. 저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모란공원에 가서 전태일 열사 묘역에 참배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의 행보가 더 좋았는데 같은 날에 폭염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 건설 현장에 가셔가지고 폭염 예방 키트하고 쭈쭈바 빙과류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로 노동을 아는 사람이 장관으로 왔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국무회의들,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를 가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지금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데 노동자들 좀 더 일하러 뭐 시간을 예를 들면 52시간제 없앤다. 뭐 그러면 노동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김문수 장관이 그때 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김문수 장관, 그럼 뭐 제가 거기 그냥 민사소송 때려넣어서 파업하면 폐가망신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면 사실 국민 주권 정부, 약자를 보듬는 사회, 큰 틀에 사비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입장에서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또는 뭐 안 좋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국무회에서는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대로 된 사실 저는 이번 인사에서 내각에서 가장 모르겠어요. 결과는 뒤에 또 쭉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괜찮고요. 네, 봐야 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김영훈 장관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사실은 기업인을 그 장관으로 고용한 정부는 많았는데 정말 노동자를 장관으로 고용한 정부는 없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공직자들의 인선이 이제 거의 마무리에 이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음이란 게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정부들이 다 그러했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선 과정에서 그 잡음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라든가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자진 사퇴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결국 이를 통해서 잘 배우고 교훈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 네. 그렇죠. 사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가 좀 늦었죠.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고 보고 한 2, 3일 정도는 좀 빨리 됐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사실 임명 강행 기류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잘하네.
뭐 어떤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인사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또 정책적인 말 그대로 실용정부로서 잘하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강선 후보자 때문에 하마터면 무너질 뻔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었지만 일단 뭐 형식 자체는 강선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건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실수는 전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모든 사회에 어떤 이벤트, 사건, 사고는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수습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가냐. 이게 이제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라도 이렇게 한 건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추자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분인데 그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그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한 면모를 너무 보여줬어요. 그죠? 저는 네. 나이스 그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깜짝 아니 저 같은 돌아다니는 저희 똥강아지 같은 사람도 아는 거를 지금 장관 가겠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불만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일을 해본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맞아. 생각을 네. 사실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알려고 하면 또 알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너무 명백히 보여주면 이거는 좀 많이 이건 좀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과연 좀 어렵게 되었더라고요. 예. 아니 전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정말로 그분이 자기 PR에 능한 분 맞는 것 같은 게 주변에 언론인 선배들도 이진숙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게 그러니까 그분의 여러 가지 성향을 좀 보여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챙기고 있다. 네. 그렇죠. 뭐 직함이 37개. 서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 직함 있는 사람, 명함 뒤에 빽빽한 분들 있잖아요. 전 사실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네. 이분들은 그냥 사회생활만 잘했지 사회생활 뭐 어디 잘 행사 같은 데 잘 쫓아다니고 그렇게 한 거지 이분이 그러면 뭐 그런 게 필요한 자리면 모르겠지만 본인의 업무나 또 어떤 일 자체에 신경을 썼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그분이 37개의 직함을 가지고 37개. 그리고 눈에 띄는 거 경향신문이었나요? 대전시장 선거할 때 국민의힘 쪽 그쪽 자문위원도 들어가고 나중엔 또 민주당 쪽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통합의 아이콘. 통합의 아이콘. 그러네요. 더 그래서- 큰일 하셔야 될 분이네 보니까. 네. 대통령감이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저는 딱 초반부터 이분은 좀 아니다. 느낌이 세죠. 느낌이 세죠. 네. 네, 느낌이 세죠. 그리고 이른바 민주당 정부엔 특히 결이 안 맞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얘기하시니까 강존욱 전 이제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입길에 좀 올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 전에 쓴 책이 자기 발등을 찍었죠, 그죠? 네. 저는 이분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책도 있고 뭐 SNS 그간 써왔던 글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사람이 기본적으로 염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랑 안 어울린다는 거는. 네.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아무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염치 좀 챙깁시다. 눈코입 달렸다고 사람 다 아니고 염치가 있어야 사람인 거니까 우리가 조금 서로 좀 조심 좀 합시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 인사들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만 통합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안 찍은 사람도 국민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7대3, 8대2라고 할지라도 3과 2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을 하는데 제 시각에서는 과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영입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이렇게 답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기간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또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정책의 측면에서 특히 부동산 문제나 가장 대표적으로 정책적 차이는 사실은 세금 문제예요. 그렇네요. 누구에게 네. 많이 걷어서 누구에게 이 돈을 쓸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가장 큰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그쪽에 반대일세. 예를 들어 지역화폐나 뭐 또는 기본소득은 뭐 어떤 공약에서 처리가 됐지만 반대세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두둔하는 세력은 함께할 수가 없죠. 이건 교정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저는 이제 다양성을 좋아하는데 다양한 의견들 서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고 서로의 가치 방향이 다를 수가 있고 누구는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어머니는 짜장면을 또 싫어해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또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원주의고 다양성이고 민주주의예요. 네. 그런데
짜장면인 거 보고 다 밥상 걷어치우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은 교정 대상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처단하라. 그건 아니에요.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앞서 기추자님이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눈코입 달렸다고 사람이 아니다. 걔도 눈코입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맞는 게 짜장면이 있는데 짜장면 막 걷어치우는 사람들은 교화의 대상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밥상에다 먹지 못하는 걸 올려놓고 막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옆에서 막 맛있어 보이네, 먹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네. 이 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못하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선을 크게 그었을 때 이 내란을 기점으로 딱 그었을 때 이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본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장관 유임시킬 때 그 핵심 기준을 딱 그어줬잖아요. 저는 그거를 넘어선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어렵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런 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준욱이라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규제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추천했다라는 게 공사로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 정규제 전 주필을 대선 기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람을 어디까지 안아서 이재명 정부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도 하나 남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규제 주필이 사실 탄핵 전국에서 계엄문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준욱 전 통합비서관에 대해서 잘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책은 안 읽어보고 이 양반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인 줄은 몰랐겠거니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는 정규제 주필이 뭐 아주 훌륭하다거나 그렇다고 전 보진 않지만 예전 전전 회사에서 사실은 좀 같이 알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나름의 이제 철학과 이념이 확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강준욱처럼 뭐 계엄을 두둔하고 어떤 비민주적 저항이다. 민주적 형태를 띤 폭거에 대한 비민주적 저항이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모르고 그냥 오다 가다 만나면서 이 양반 괜찮네 해서 그냥 추천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검증 필터가 대통령실에 됐어야 되는데 뭐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되는 게 좋지만 그렇죠. 네. 인수위 기간도 없었고 시스템도 미비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만나서 당신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엄 당연히 필요했죠. 이랬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분이 책에 쓴 얘기를 아마 본인 말로는 숨겼을 텐데 사실 뭐 20년 전 쓴 책도 아니고 몇 달 전 쓴 책인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지만 알게 됐으면 당연히 아웃시켜야 된다. 근데 전 앞서 네. 이제 기추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후보자 다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아니면 본인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논란이 되고 이게 본인을 어쨌든 추천해서 쓰려고 했던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진즉 빠져주는 게 예의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여하간 그걸 이제 뭐 한 잔 해먹겠다고 굳이 붙어 있어요. 아, 그게 좋은가요? 그 한 자리?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매력적인가 봐요. 보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많이 하는데요. 민정 같은 경우는 6시 전에 많이 출근하고요. 6시 반이 그때 딱 길 막히니까 그분은 정말 네. 좀 더 일찍 가요. 지금 있는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아침 7시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이에요. 네, 일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우리 4명 같이 들어있는 방에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방에서 이러저러하게 그 사람을 특정해서 누가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하나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마 오후 늦게 이제 아마 올린 걸로 보이는데 새벽 2시 반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이게 답이 왔더라고. 그 정도로 정말로 바쁜 부서들은 정말로 이제 밤낮 없이 시쳇말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아까 이제 그 정규제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확장해서 해보면은 네.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그 계엄과 대선 국면에서 과거와 다른 태도를 좀 보인 건데 과연 어디까지 이제 사실은 그 민주정부가 좀 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성찰할 지점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6월 4일부터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인수위 기간이 없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수위 기간이 한 약 70일 정도잖아요. 그럼 아직 인수위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렇네. 네. 그래서 조금은 조금 여유를 조금 더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채찍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좀 너무 야박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허니문 기간을 굳이 뭐 언론에서 가져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왜냐 처음에 이제 좀 인수 기간 있더라도 혹은 없으면 더 하죠. 좀 삐걱거리더라도 그래 너네 한번 출범 처음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조금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이번 정권에는 유독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물론 나갈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지금 야박하게 시작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일부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받아서 좀 선배한테 여쭤보면은 왜냐면 이제 그 정교제 전 주필 같은 경우에도 선배가 이제 전에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렇죠. 박근혜를 최초로 인터뷰한 기자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탄핵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주장을 폈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었고 그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 제일 기억이 남는 게 2002년도 대선할 때 그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 지지층인 6070 세대를 향해서 2030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용돈 주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뀐 모습이 정말로 그의 모습인지가 약간 바뀌었다고 보진 않아요. 네. 저는 바뀌었다고 보진 않고 앞서 이제 제가 다양성 얘기하면서 어떤 넓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으면 계엄을 두둔하는 분들은 어디 있냐면 이 사실은 좀 물리적으로 얘기해서 요게 이제 인간계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인간계라고 하면 요 정도에 있는 거예요. 아 비껴나 있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여기로 들어와야 될 대상인 거죠. 근데 마치 권력과 어떤 이분들이 지휘권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규제 주필이나 예를 들어서 조갑재 대표는 사실은 요 상식의 틀 어떤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한다. 물론 이 스펙트럼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요 정도에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수적 관점이 지금도 투철해요. 그렇죠. 투철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데 다만 계엄이나 이런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 이거는 기본적인 절차 아주 선을 넘는 거기에 세게 비판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두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두 분들이 뭐 약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나서 왜냐하면 진보 보수를 향할 때 제일 큰 정부 작은 정부 앞서 말한 세금의 그 문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런 전향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따를 필요는 없죠. 참고의 대상입니다. 참고하면 된다. 참고해서 듣는 거죠. 결정은 어차피 순전히 이재명 정부가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듣는 건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듣고 듣는 과정은 경청의 의미도 있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되고 또 대화의 과정에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는 건 전 좋다고 봐요. 대신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휘둘리면 안 그거는 되고.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냐면 공과 사를 구분하면 돼요. 대선 때 사실은 중도 보수로 우클릭을 했을 때 정규제, 조갑재 이 두 분이 도움을 준 건 사실이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자 도움을 줬으니 내가 그래 우리 형님들 도와줬으니 내가 뭐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과 사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원래 공과 사 구분이 아주 투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어떤 분들이 안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거 해줘야지. 그거는 죄송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거 선배한테 주관적 평가를 하나 여쭤보는 건데 그 말 그대로 정규제 주필을 과거부터 교류했다고 하시니까 교류를 많이 한 건 아니고 전전 직장에 절친이라고 전전 직장의 선배로 있었죠. 선배로 이제 계시다 보니까 이제 뵐 기회가 사석에서도 있었을 테니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여쭤봅니다. 뭐냐면은 정규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가끔 의심을 하는 게 이분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성취욕이나 권력욕이 내재돼 있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정말로 보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탄탄하게 기반이 돼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인가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한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가까운 권력과 이런 관계를 향유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혹시 그런 자기의 그런 그 권력욕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하거든요. 의심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물론 이제 아주 가깝게 교류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되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한경 TV 있었을 때 한경 신문 소속이면서 한경 TV 앵커로 좀 계셨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뭐 연차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선배 밥 먹어요 이럴 사이는 전혀 아니고 근데 평판을 좀 들을게요나 같이 일한 분들을 좀 알죠. 그런 정도고 저도 보면 이제 선배님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 정도의 관계인데 의심이라고 말씀해서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봐요 다 사람들의 네. 물론 저처럼 아주 없는 권력 있으면 귀찮다 권력 있으면 민원 들어와요
전 민원 아주 싫어해요. 귀찮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욕심도 없이 살면 이렇게 편한데 꼭 권력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조갑재 대표, 정규재 대표 그리고 김진 논설위원님도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뭐 조갑재 대표가 지금 권력욕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권력이라는 게 어떤 자리를 맡아서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견이 대통령한테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인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서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 짜릿함이죠.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맞아요. 네. 내가 특종을 써서 뭘 바꿨어. 이 짜릿함으로 사실 특종도 쓰고 기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박봉에 일은 힘들어도 그렇습니다. 기자가 사실 네. 그 맛에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분들도 그런 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 당연히 있고, 다만 이분들이 어떤 이 본인의 생각, 뭐 이념이라고 하면 이념이고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인데 그것과 크게 벗어나서 막 행동하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상당히 보수적인 건 맞죠. 김진 논설위원도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과 선을 좀 많이 넘어갔다. 그러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거를 마토하진 않아요. 네. 이거는 영 아닌 거. 왜냐면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눈코입 달렸다고 다 아주 귀 딱 꽂히는 발언이었는데, 저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에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식으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근데 그분들의 철학이나 이념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분들은 그건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 저 근데 이거 저도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정규재 JKJ 선생님이 JKJ. 권력력이 항상 글 쓰실 때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권력력이 있든 그 움직이는 동기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권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 권력력으로 보이는 모습이 난 내란에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본인이 보수라고 하니, 그리고 보수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니 땡겨오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와도 이야기합니다. 땡겨오고, 이런 사람, 내란에 반대하고 이때까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이런 사람과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좋은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란의 선을 딱 긋고 거기 넘어온 사람과는 대화가 가능하나 구구적으로 아직도 부정선거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너네 구구들은 안 된다. 따라서 민주당이라는 곳은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요, 중도 보수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보수적인 분들, 내란의 선에 넘어오신 분들과는 얼마든지 소통 가능하고 대화 가능하고 그렇네. 정치 함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보는 게요. 진짜 꼴통짓 하는 놈들은 한 줌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영향력을 뻗치지 못하게 저는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좌중질환 빠져서 지금 이런 아사리가 없잖아요. 그것에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딱 정치적으로 진짜 말이 되는 이야기, 진짜 좀 제대로 된 이야기 떠드는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공론회장으로 올려오는 사람들은 내란의 선 넘어온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나가. 근데 그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그거를 끊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결국 망해가는. 저는 굉장히 좋은 수라고 봅니다. 야, 그런 이제 내란 꼴통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특검도 수사도 하나의 수단인 건데, 지금 재밌는 게 내란 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도 있고 최혜병 특검도 있죠. 3대 특검이 보니까 압수물이 겹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겹치는 게 많은데 굉장히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선배? 그렇죠. 그만큼 그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냐. 공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못된 짓을 저지른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3개 정도 가동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방증이라고 보고, 사실 공조가 하면서 예를 들어 이종호 씨가 대표적이죠. 최상등 특검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삼부체크에서 연결되고, 또 도이치모터스도 연결되고, 또 다른 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전역마다 각 특검이 최상병 특검과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이 만나서 이종우 씨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각자가 확보한 것들만 공유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 이게 업무 스타일이나 속도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각 팀에서 우리가 조직 관리하다 보면은 매번 공유하고 막 이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네. 늘 그런 에너지들은 내부 경쟁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쪽만 너무 잘하면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못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만 좀 배제하게끔 윗사람들이 자리를 그러니까 특검이나 특검부들이 잘 방향만 잘 가름하면 잘 타주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들이 개문발차했을 때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기 전까지 굉장히 빠르게 달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된 보도들이 많은데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김건희를 포함하여 오빠, 엄마 다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기추자님? 네. 아, 네,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진짜 많이 겸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김건희 씨는 한평생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이자가 지금 저질러 놓은 거를 따라가는데도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정리하는데도 진짜 머리가 깨질 지경인데 이 사람은 이걸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신기했던 게 모든 이 세 개의 특검이 뭐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쫙 한 곳으로 이렇게 쫙 모이는 기분이 들어요. 삼각형에. 그래서 그 약간 대마 잡으러 가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가 앉을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꾸 김건희 가족들의 이야기만 나오지 윤석열 가족이라거나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 그리고 여자 형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윤석열 얘기도 가족 얘기는 없네.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한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지금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나오는 것들을 퍼즐을 던져주는 기분이에요. 자, 피스를 막 던져주면서 자, 맞춰봐. 근데 맞추는데 자꾸 이렇게 김건희 얼굴이 이렇게 맞춰지니까요. 자모도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순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란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윤석열은 지금 깜빵에 있고 김건희를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도 사실인데 여하간 이제 그 김건희로 향하는 길 사실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물이 있는 것이 본인이 이미 선전포고를 하죠. 나 이렇게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로 저도 이제 기자 생활 꽤 했지만은 이런 대응은 처음 봅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이 아직도 V0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서초동 김 씨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네. 갑자기 술집 하나 내고 싶은데. 서초동 김씨입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이 어디 뭐 피부 미용실에 무슨 약속 잡고 그렇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조폭으로 치환해봐요.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웬만한 조폭들이 받는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것들이거든요. 다방면에 걸쳐서 해악도 많고요. 근데 조폭을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출석 요청을 해도 검찰이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하루 받고 3일 쉬어야 되겠어. 저녁 6시 넘으면 우린 피곤해. 거기까지만 해. 그리고 일정을 미리 협의해 주겠어. 그러면 검찰에서 뭐라고 쓰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정말로 너무 황당한 소식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보도들이 이제 파편화돼서 많이 나오는데 기추아님 같은 네. 경우는 언론을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이니까 특검 보도 이건 좀 아쉽다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특검 보도 아쉽다. 네. 아니요, 지금 저는 괜찮은데요, 요즘에. 괜찮아요? 네. 요즘에 뭐 나쁘지 않고. 네. 네네. 저는 그렇게 꽤나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너무 이제 3대 특검이 매일 압색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음. 주요의 큰 얼개를 보여줄 수 아. 있는 큰 그림에 대한 정리들이 약간 아. 일부 보도도 있지만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수단들이 좀 약간 부족한 느낌? 이런 그거는 거 이제 특검, 네. 이번 특검뿐 아니라 항상 제가 언론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모든 생활인들은 너무나 바쁘다. 그러면 기사 같은 걸 하나 뉴스 하나를 접하면 대략에 들으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가 좀 그려져야 되는데 너무 파편적으로만 던져주니까 이게 이것입니다라고 연결을 애써 끊거나 의도적으로 끊기도 합니다. 관련이 없는 것처럼 최대한 건조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 내용이라는 거를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으로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으면 관심이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거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윤석열 가족은 특검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수사 대상에 전혀 없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김건희한테는 문고리 권력이라는 불리는 수행들이 좀 많이 따라다니는데 윤석열은 또 이제 보면 그런 건 또 없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특이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바로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됐다기보다는 그냥 경로와 내 맘대로 우당탕탕 그 국정 운영에 따른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에서 경로 가장 큰 건 내란이죠. 사실 압도적이죠.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근데 이제 부정부패나 비리는
김건희 특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많이 김혜성 나올 씨 것이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고 그렇죠. 네. 이미 나와 있던 도이치모터스, 양평 여러 가지들의 혐의도 양평도 이미 도로정책 팀장이 처음에 인수위 기간 중에 해당 용역업체에 이거 노선을 좀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줘라. 그러면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하는 진술이 확보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딱 이거는 이제 비리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정황이 확인이 된 거라고 봐요. 이제 줄줄 나오겠죠. 이번에 김선교 양평이 지역구인 김선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압수수색도 됐죠. 됐다고 네.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 여러 특검에서 지금 막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도 단독 경쟁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요거 지금. 하나 네. 단독이면 또 쓰고 요거 하나 단독이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많은 거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긴 있어요.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해도 우리가 각자 우리 삶에 바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쏟을 수가 없고 그러면 계속 뭐 이렇게 너무 작게 어떤 파편적인 또는 뭐 개별적인 뉴스를 했으면 나중에 좀 무감해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려도 있긴 있는데 또 언론 입장에서는 약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단독 경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둑이 터지기 직전 그다음에 토끼몰이의 거의 끝 무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토끼무리의 끝으로 가려면은 김건희 앞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 협조가 잘 돼야 되는 상황인데 김건희를 쏙 빼닮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집사라고 하는 김혜성은 해외로 튀었죠. 지금 어디 있는지 소재도 불분명한 데다가 이종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병면으로 대단한 게 지금 뭐 진술에 협조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와중에서 보면은 자기랑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공범 뒤통수도 치는 굉장히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이기훈 삼보토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심사를 안 나고 그냥 밀항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기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취재하거나 전달할 내용이 없잖아요. 저는 갑자기 말씀 주신 거에서 생각이 번뜩 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갔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 전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있네요. 아니 가족이 아무도 면회오지 않았다라는 기사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뭐 외롭다 이런 기사 봤잖아요. 저는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엄마나 여동생이 있으면 그들이 안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취재하지 않나요?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찾아가서 엄마 찾아갈 수 있잖아요. 여동생 찾아갈 수 있잖아요. 김건희 씨 처음 봤을 때 어땠냐? 그 사람의 뭐 이러저러 어떻게 만난 걸로 알고 있느냐? 김만배 씨 누나가 집을 어떻게 했는데 당신 알고 있었냐? 여동생 알고 있었냐? 엄마 알고 있었냐? 당신들은 왜 찾아오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 심경이 어떤 것 같느냐? 김건희는 왜 저렇게 요구하는 것 같으냐? 당신의 며느리지 않느냐? 이런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기사 안 나와요? 네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에? 만약에 이제 박성섭이 현업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취재를 시킬 아이템 같기도 한데 그 답이 참 이게 아마도 그 관계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관계는 네. 소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남동생이 윤석열이에요. 친했겠어요? 예. 약간 차단입니다. 그래서 카톡 차단.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예. 근데 또 가서 얘기를 안 모르겠어요. 누가 이제 두드린 사람이 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답변을 그런 받아내기 것들은 쉽지 않겠죠. 예, 네. 시사 주간지 같은 데서 많이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그렇게 했던 뻗치게 하고, 것들이거든요. 네. 뻗치게 하면서 근데 답변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좋은 그러니까요. 아이디어입니다. 아마 트라이한 데가 없으면 트라이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의 가족이나 친척과 관련된 내용은 정말로 지금까지 나오는 게 없는 반면에 김건희는 정말 온갖 유튜브나 보도에 사돈의 팔촌까지 나오니까 무슨 뭐 누구죠 고모도 만났다 그러지 않았어? 막 그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구구 세력 움직였다는. 너무나 이제 이게 다른 모습이다. 그거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자면 인생 세웅지마다 이건 뭐 제 상상의 영역인데 만약 누님이 있다 누님인가요 여동생이 헷갈리는데 누님이 여동생.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이 아니 그 또 동생이 대통령인데 뭐 없어? 아이 그 새끼 발장 꽝이야. 어? 그거 봐 와이프 치마 포기해서 그래가지고 그 처가댁이나 챙기고 있고 우린 정 끊었어. 그래서 집에 가면 아유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에이씨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다행이다. 그렇죠. 내가 괜히 섣불리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시상식했다가 네. 그래서 인생은 늘 세웅지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간에 수사 경과는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좀 화제를 좀 바꿔보면은 기추자님 같은 경우에 제가 사전에 네. 좀 여쭤봤는데 네. 요즘 눈에 띄는 이슈로 방송 3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이런 평가를 전해오셨습니다. 네. 안 이상한가요? 설명 좀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반대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방송 3법
아니 왜 권력자가 권력을 내려놓습니까?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송법 반대하는 게 이재명이 하니까 반대한다 그냥 약간 그런 도식으로 움직이는 건가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필리버스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놀랍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도 아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설명을 조금만 해줘도 진짜 우스꽝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인데 부탁드립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고 음. 설명이요.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너무 쉽게 권력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 방송 사장들을 함부로 바꾸는 거 하지 말아라.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 뭐 얼마를 몇 명을 늘리고 이런 얘기 들어갈 수 있지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거 왜 막상 내 손에 권력 들어오면 그게 어느 진영이든 놓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들어오면서 놓겠다고 한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도 그 진짜 일선에 계신 분들은 이거 왜 우리는 왜 빼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데 그건 또 채워가면 되는 부분이고 방향으로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함부로 공영방송 흔들지 않겠다. 권력이 흔들지 못하도록 제도로서 법으로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판판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언론도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전달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경향신문 보시는 경향TV 보시는 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아니 근데 짧은 갖고 소견에 와봤습니다. 비추면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고 방송상법이 없다고 한다면은 기존대 관행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심을 수 있는 제도니까 방송상법이 되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건데 왜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지가 표면적으로 진짜로 당장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네, 너무 이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론이 뒷받침이 되면 니네 뭔 소리 하는 거야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언론에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 상세한 네. 이유에 대해서 네네네. 이게 얼마나 네. 우스꽝스러운가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네. 지금 실고 있는 게 언론 관련된 뭐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이런 데서나 몇 개의 기사가 있을 뿐 크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니 저도 지금 일감에 바로 안 떠오르는 선배는 혹시 그 상상의 영역이지만은 국민의힘 왜 반대할까 이 법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에는 7대4, 6대3. 그러니까 KBS에서 11명, MBC나 그 EBS는 9명의 이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딱 그렇게 이사를 뽑는다만 돼 있고 이사를 어떻게 뽑는다는 거는 방송법에 없어요. KBS 관련법이나 한국방송공사법이나 또는 방문진 법에 없습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그냥 KBS는 여권이 7, 야권이 4, MBC는 그랬구나. 여권이 6, 그러니까 방문진이죠. 네. 야권이 3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과반수니까 3은 가서 맘대로 하는 거지 얘기만 뭐. 할 예. 뿐이지. 그래서 KBS 이사에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제가 잘 아는 분도 계신데 안 먹혀요. 그 회의를 하면 의결 과정에서는 7대4에서 4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그래 잘 들었어 하고 끝인 거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던 거죠. 근데 개정된 발의된 현재 방송법은 KBS 같은 경우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데 국회 추천이 5명인가 6명이 있고 그렇구나. 이것도 여야가 좀 네. 나뉘어지죠. 그다음에 학회 2, 그다음에 임직원 뭐 시청자위 2, 네. 그다음에 임직원이 또 찬성하는 어떤 분들 몇, 변호사 단체 2, 뭐 이렇게 좀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권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학회가 돼도 자 학회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KBS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 학회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진보 성향 단체가 많기 때문에 미디어 연구자 중에 그렇죠. 어쨌든 진보 단체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 학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약간 여권 성향이 지금으로 따지면 여권 성향일 수가 그러네요. 있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디어 학자들은 이거를 그런 걸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아예 법으로 해놓자. 저도 이건 좀 미비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학회가 이 정도 권위를 가진 학회냐?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 애매한 건데 뭐 이런 애매한 날 몇 가지가 있어도 과거에 KBS의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보다는 훨씬 진일보된 거다. 그래서 그렇겠죠. 예. 물론 더 논의돼서 그런 애매한 것들을 좀 줄여서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 이 정도라도 가는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사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 다수제를 채택을 했어요. 특별 다수제. 예전에는 네. 그냥 한 표만 더 많아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어쨌든 여권이 좀 더 힘이 많게 돼 있죠. 그러면 되는데 특별 다수제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은 걸러내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만약에 한 10년 뒤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거기서 막 하려고 하는데 아주 이상한 극우 인사가 될 때 당시 여권이 극우를
해도 특별다수를 네. 하면 걸러지게 되죠. 그리고 뭐 사장 추천으로 뭐 100명을 뽑는다. 전 좀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약간씩 디테일들에서는 조금씩 문제있지만 예전에 그냥 대통령이 사실 맘만 먹으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에 비해서는 좀 더 진일보된 구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야당은 어차피 바꾸는 거 진보 쪽 단체들이 많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여권이 머리는 잘 쓴 것 같아요. 아, 머리를 잘 썼다. 네. 네. 복잡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예? 야당이 물론 뭐 지금 이러면 진보 단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반대를 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설명이 단순해야 예. 되는데. 그리고 미디어 확자나 잘 이해를 하지. 그래서 기자들이 이해가 안 돼서 기사를 못 쓰는 거였네. 내가 보니까 지금 그렇죠. 요즘에 너무 어려워서 지금 복잡해서. 아시잖아요. 네. 들어가 보면 기사 뭐 몇몇 쭉 설명해요. 이제 데스크가 이거 쭉쭉쭉 설명하는데 국창에 야 이거 손쉽게 쓸 수 없어. 아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야 그럼 이게 누가 보겠어. 이렇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 자세히 설명된 기사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네. 예, 그래서 머리를 잘 썼다. 예, 복잡해요. 아, 여러 가지 진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디어 분야에서도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현 그 신임 외교부 장관이 MBC를 상대로 했던 외교부의 소송에 대해서 사과를 직접 했죠.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웠던 우리 언론 탄압의 저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듣기 평가를 했잖아요. 전 국민 상대로. 그 사태,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제 공식 사과를 처음으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입장이 MBC에서 나오고 여러 입장을 봤더니 사과 오케이 좋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누가 시켰냐. 이거 과정에 대해서 다 밝혀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100% 동의하는 바고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왜냐?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그것에 대해서 떠들어주는 거는 결국은 언론인데 그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정권이 결국 이렇게 조기 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가를 제대로 밝혀야만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저는 이 입장 100% 동의하고요. 그냥 사과해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네. 물론 그리고 전원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그 전직 통일부 간부에게 얘기하면서 윤석열이 MBC를 이제 없애려고 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네.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전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MBC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IT는 사실 민영화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애매한 문제고 복잡하고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저도 언론 출신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언론사 거대 방송국이나 플랫폼을 살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삽니다. 사실은 YTN도 대기업에 넘어갔죠. 네. 이게 뭐 아시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일반 중견기업 우리가 아는 뭐 30대 재벌이라고 해도 사실은 뭐 재벌 수준이 대기업에서 보면은 그냥 별거 없죠. 사실은 어떤 권력이나 또는 정치권 뭐 이런 데에서 큰 힘을 못 씁니다. 사실 뭐 맞아요. 5대 10대 예. 그룹 안에 들어야 하지 사실 좀 넘어가면 큰 힘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언론사를 하나 소유하게 되면 언론사를 소유한 이게 돼요. 그렇죠. 격이 격이 완전히 있어요. 달라지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공항 나갈 때도 약간 장관급 의전을 좀 언론사 소유한 쪽은 언론사 사장들은 약간 받기도 하고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 네. 것들이 또 있었고 어떤 정치인들 만나기도 편하고 그런 게 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언론사를 대기업들이 돈 안 되지만 소유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런 대기업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대기업이나 뭐 대기업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구조상 가진 자들의 이익의 목소리 쪽에서 얘기가 쉽죠. 네. 사회가 저는 전반적으로 관료도 마찬가지고 고시 또는 판검사 주로 지금 나오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로스쿨이나 이런 데 되기도 좋고 아니면 뭐 행정고시 봐서 기재부 관료가 되기도 쉽고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는 시스템이 어쩌면 소득으로 따지면은 소득 5분이 높은 분들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분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약간은 좀 더 진보적 사회적 약자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줘야
균형이 사회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보다 좀 거리가 있는 독립된 언론들, 저는 사실은 지금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공영방송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국가에서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민영하게 된다면 점점 앞서 말한 그런 균형을 잡으려는 언론들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출입 기자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큰 장벽이 있는 셈인데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를 그 취재 편의점, 뉴스 공장, 고발 뉴스를 이제 출입 기자단에 포함시키고 이제 알렸는데 요 변화의 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이 박형광, 이상호, 장윤성 기자가 갑자기 그 카톡방에 초대가 되고 네, 거기 난리가 났다는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들었는데요. 이게 왜 우리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냐, 왜 상의가 없었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나 그걸 밖에서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의 눈에는 그 아무도 동의해주지 못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니네가 시선이 다르면. 그래, 네. 니네가 뭔데 이런 말이 당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저는 이제 이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는 세 가지를 이제 이 핵심이거나 생각을 했던 게 공개한다, 속도는 빨리 한다, 그리고 규칙을 지킨다. 요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딱 세 분이 들어갔지만 이제 더 이제 공개를 하고 많은 기자를 이제 더 들어올 수 있게 출입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방향이 굉장히 제대로 설정이 됐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든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 저는 기본적으로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고 사실 이분들 그냥 들어온 거 아니고 인터넷에 그 인터넷 무슨 거기에 협회가 있어요. 그쵸, 협회 네. 있잖아요. 거기서 있던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될 일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액면 그대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보수 성향의 유튜브 매체는 왜 이렇게 대통령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냐 뭐 이런 의문도 가지신 것 같던데 앞으로 뭐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앞서 이제 스펙트럼 얘기했는데 저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다양성 차원에서 스펙트럼 안에 있는 매체는 모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공개가 말씀하신 데 동의하는데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이제 정부 사이드의 기자단 같은 경우는 국익과 관련된 엠바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켜야 할 규칙들 이런 것만 담보가 되면 된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신의 한 수를 안철수 의원이 신의 한 수를 얘기했나요? 신의 한 수를 얘기했는데 김어준 매체는 들어가고 왜 신의 한 수는 안 들어가냐라고 하는데 거기는 경우를 두둔하잖아요. 스펙트럼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원 바깥에 있는 매체 그럼 안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등록된 매체 중에 보수 약간 극우적 성향을 띠는 매체가 없냐? 제가 안 봐서 그렇지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아는 아주 메이저 업체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김어준 씨의 그 매체든 또는 뭐 취재 편의점이든 어디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당시 그 후에 거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위반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로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무슨 매체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매체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일정 기준은 필요하다고 봐요. 뭐 내부적으로 자정 시스템을 갖췄느냐 이런 것들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의 브리핑 제도도 바뀐 지가 좀 됐는데 그 KTV 등을 통해 가지고 공개하는 것을 넘어 가지고 쌍방향으로 서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시스템이 됐는데 바뀐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기추아님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꽤나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거기에 계신 기자분들은 좀 솔직히 괴로울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기자협회에서 나온 입장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이제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안타까운 마음. 제가 맨날 기자님들 욕하다가 제가 또 안타까운 마음. 하지만 견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꾸 기자들 이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좀 불쌍하죠. 조금 안 돼. 좀 위축되는데 어깨 피시고 질문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입장을 내셨나 이제 좀 봤더니 원래 공적 신문 기능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오픈을 한 건데 저는 이건 되게 좋았습니다. 익명 보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자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지 정확히 말씀하셔도 됩니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말씀하실 때 그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지점은 여전히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는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는 비판을 좀 여전히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의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지금
많은 힘듦을 호소하시냐면 질문 영상 이런 게 악의적으로 편집되기도 한다. 그건 유튜브에 맞아요. 유포되고 네. 맞아요. 그러고 또 욕설 댓글 이거 진짜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괴롭다는 거 사이버 사실 불링이죠 완전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적 모욕, 조롱 이런 게 너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입장에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역시 우려를 이제 표명한 상황이고, 그래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방향이 제대로라면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 기술적 대책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조치는 이제 채워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은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자분들이 이제 입장 낸 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자들의 질문을 위축시키면 기자 목소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위축되면 기자분들의 목소리도 사라지지만 사실 이 방향을 왜 결정했느냐 보면 시민의 알 권리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해되니까 그건 채워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시민들의 알 권리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금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총평해 봅니다. 아직은 뭐 그런 사람 없지만은 사실 박성태 선배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니에요. 네. 말씀도 잘하시고 조리 있기 때문에. 저 되게 부끄럼 많이 타요. 부끄럼 많이 타요. 뭐, 아니 그렇게 물을 토할 지경이에요? 아 노래 한 곡 하세요. 그럼 부끄러우실 때. 부끄럼 많이 탑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주변에서 저 지금 보면은 네. 먹고 살려고 방송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럼 많이 타요 원래. 아니 근데 선배도 기자고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기자들이 어디 가서 질문 한번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맞아요. 고뇌와 고심이 솔직히 있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방송을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냥 후덜덜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기자들이 맞잖아요. 예. 어떤 중요 인사가 딱 왔는데 공항 같은데 특히 그런 저도 매번 봤어요. 근데 쭉 오면 그러니까 미리 기자단 풀에서 짜서 보통은 기자 2명이 마이크 쭉 그렇죠. 하고 가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미리 약속이 돼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갑자기 와서 이제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야 네가 가 다 이래요. 안 가려고 그래. 서로다. 몇몇 그러니까 후배들이 야 내가 할게 이제 그런 거였으면 다행이다 하는 거고 근데 만약 그런 게 없이 그냥 서로 몰려들 때 막 몰려는 들어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거 좀 그 짓 좀 하지 마라고 한 게 뭐였냐면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역같지 그걸 왜 물어봐. 그렇잖아요. 일단 막 기자들이 서로 몰려드니까 막 몰려들어서 마이크를 들이대는데 질문 생각 안 했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기분 역같다고 대답하겠어요. 그런 질문 좀 하지 마라. 무조건 구체적으로 질문해라. A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는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정확하게 기사가 되는 걸 물어봐라. 그렇죠. 그래야 네. 그 친구가 부인을 해도 그거 자체가 기록이 된다. 그렇지. 예. 근데 자꾸 기분이 뭐 그걸 왜 물어보냐? 나 같아도 기분 역 같은데 너 같으면 대답하겠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앵커도 오래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 현장에 연결했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은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아 기자들요? 네. 있죠. 그러니까 그건 방송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죠? 기자들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원래 기본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네. 본인이 많이 하고 거기서 계속 시정을 조금씩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죠. 보고는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질문할 때 그냥 막 하면은 팩트가 틀리거나 말이 꼬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이 후회하고 다시 또 잘 연습을 하겠대요. 그거 한 20번쯤 하면 잘 됩니다. 20번쯤 하면 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기추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공개의 방향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정권 초기여서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자들 우리가 불리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공개 방송은 정부에서 되게 리스크한 거예요. 그럼요. 나중에 대변인이 말 못할 수 있는 질문들이 엄청 그럼요. 쏟아질 겁니다. 네. 그럼 공개한다는 게 엄청 부담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재명 정부가 사실 나름대로 큰 결정을 해서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다. 나중에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대변인 표정 하나가 다 잡힙니다. 그렇네. 그래서 그걸 다 공개한다는 거는 되게 리스키한 일이고 그럼 기자들도 사실은 본인들도 부담되지만 당연히 이거 가야 되는 방향이면 해야 돼요. 저도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거 욕 많이 먹어요. 욕 많이 먹으면 댓글 안 보면 됩니다. 네. 댓글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우리 박성태 선배 욕 먹는 거는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누구랑 같이 나와서 욕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근데 현업에 있을 때도
방송할 때 뭐 코너 맡았을 때 뭐 댓글들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어떤 분들 메일로도 막 보내면 메일은 읽다 보면 되게 짜증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칼 들고 쫓아가겠다 그러면은 기분이 하루 종일 나쁘잖아요. 그래서 나쁘죠. 딱 제목 봤을 때 이건 그런 메일이다. 그럼 바로 삭제해 버려요. 아, 느낌 보면 굳이 제가 뭐 그 메일을 보면서 기분 나빠할 기분 이유가 나쁠 필요가 없으니까. 없고, 근데 정중하게 의견을 얘기해서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메일들은 쭉 읽어보고 저는 또 답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네. 막 그냥 무조건 하면 제가 거기에 굳이 고민하면서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 기자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얼굴이 공개된다는 거는 그냥 신문은 또 글만 쓰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 공개되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이 더 돼야 된다. 그건 뭐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뭐 후배를 만났는데 예전에 말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사실 그걸 이제 멘탈 관리를 해야지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피해갈 없다.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앞으로 그리고 추세 트렌드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크게 보면 그걸 활용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이모저모와 3대 특검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박성태 실장, 기추자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전한길, 장동혁, 윤상현, 윤희숙 많이 기대되시죠?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